오늘 할 부분은 모형의 성능평가 부분입니다. 일단 왜 성능평가가 필요한지랑, 그리고 이제 회계 분석 쪽에서는 솔직히 성능평가라고 할 만한 게 크게 없긴 한데 보통 비슷비슷하니까 일단 분류 위주로 성능평가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랑 비슷한 계통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왜 성능평가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성능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데이터마다 최적의 알고리즘이 다르니까 이 알고리즘이 이 데이터에 정말 적합한지를 알려면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알고리즘 간의 성능 비교겠지. 물론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좀 선택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여러 알고리즘이 좀 적합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니까 그 예상에서 그 알고리즘 범주 중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더 이 데이터에 잘 맞을 건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성능으로 비교를 예측을 하는 거지. 이 알고리즘이 더 최적일 거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맞는 알고리즘을 찾았으면 이제 그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조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인자 같은 거지. KNN에서 K나 아니면 SVM에서 C 같은 거.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을 하려고 보는데, 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몇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가늠이 안 오잖아. 심지어 정수도 아니고 실수인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정 범위 내에서 이제 대충 10의 배수로 넣는다든지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여러 번,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도 이제 파라미터 간의 조합이 생기겠지. 아무래도 하이퍼 파라미터 하나인 건 아니니까. 그럼 그 모든 조합들에 대해서 성능 비교를 다 해서 최적의 성능을 내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게, 이제 그게 좀 더 이제 이 데이터의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일 거다 해서 성능 비교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알고리즘도 찾고 하이퍼 파라미터도 조합도 좋은 걸 찾았는데 이게 현실에 적용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생겼냐 안 생겼냐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오버피팅 여부도 이제 성능 평가로 해보는 거지.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림을 보면 좀 다양한 이렇게 알고리즘들이 있다고 해보면, 뭐 한 4개 알고리즘이 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떤 기준, 성능 평가 척도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조금 순서대로 세워서 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 정도를 이제 다 살펴봐야 되겠다. 무조건 1등만 살펴보는 것도 아니야, 알고리즘을. 왜냐면 그 1등이라는 게 분명히 근소한 차이로 1등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그 알고리즘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겠지. 이 특징이 정말 내 데이터 구조에 적합했을까? 아니면 우연히 그냥 오버피팅에 의해서 잘 나온 게 아닐까? 그래서 한 상위권 몇 개를 이제 두루두루 살펴본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돼. 무조건 1등이 다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 조금 낮아도 이게 조금 로버스트한 알고리즘일 수도 있잖아. 한 2, 3등에 있는 게. 그러면 그 2, 3등에 있는 걸 쓰는 게 낫겠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재량껏 평가를 하는 거지만 무조건 1등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 하나를 선택을 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 이런 거를 이제 그리드 서치라고 해서, 만약에 하이퍼 파라미터가 2개다. 그럼 이쪽에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세워놓고 이쪽에도 하이퍼 파라미터 후보들을 세워놓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격자를 그어서 찾는 게, 그러면 지금 한 20개 정도의 겹침 구간이 생기잖아. 이런 구간을 다 찾아보는 게 이제 그리드 서치야. 이거 말고는 랜덤하게 범위를 설정해서 뭐 대충 이게 1부터 1000 사이에 있을 것 같다 해놓고 여기서 랜덤한 숫자를 뽑게 만드는 거야. 1부터 1000 사이의 숫자를. 그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순서를 세우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까지 확인을 해. 또 그러면 그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는 지점까지의 구간 내에서 그 어떤 구간 내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의 이 범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1부터 1000까지였는데 여기서는 1부터 100까지더라. 그럼 다시 1부터 100까지 안에서 랜덤하게 숫자를 뽑아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넣는 작업을 좀 반복해.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를 좁혀나가는 식으로 찾는 방법도 있어. 이거는 조금 이제 연산량이 많이 필요한 딥러닝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일반적인 머신러닝은 이렇게 연산량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그냥 그리드 서치를 해도 충분히 시간 내로 다 할 수 있거든. 몇 시간이면 다 해,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그래서 그리드 서치가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연상량이 많다 하면 이렇게 랜덤하게 범위를 좁혀가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도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애큐러시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 지금 이건 그냥 극단적인 예인데 실제 이제 트루 값이 포지티브가 95개고 네거티브가 5개다. 이거는 포지티브를 100개로 만약에 예측을 했을 때 이때 애큐러시가 95%가 나온다는 거지. 이건 좀 그냥 불균형한 거. 현실 데이터는 항상 불균형함이 같이 공존한단 말이야. 절대 균형적으로 뽑힐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불균형을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도 이제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지. 뭐 간단하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샘플링이나 다운샘플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데이터가 많이 속한 그룹 쪽에서 일부만 샘플링을 해서 약간 부트스트랩 비슷하게 접근을 해본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좀 논문에도 많이 다룰 정도로 다양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불균형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불균형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많은 그룹으로 예측을 하게 돼. 왜냐면 모형을 설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선 모형을 설정을 해. 그걸로 이제 이 그룹이랑 이 그룹을 나눠야 되는데 이쪽 그룹이 너무 많은 거지. 이쪽 그룹은 100개가 있고 그럼 10개가 있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쪽이 정보가 많으니까 이쪽 위주로 이 경계선이 설정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쪽이 그냥 무시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만 분류가 되게 되는 거야. 그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좀 더 예측력도 좋아지겠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하면서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평가를 들어가기 전에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성능평가 방법을 설명을 할 건데 혹시나 컴퓨터 매트릭스를 까먹었을까봐 다시 들어왔는데 뭐 컴퓨터 매트릭스를 보면 보통은 이제 왼쪽에 행 부분에 실제 값을 넣고 위에 열 부분에 예측, 그러니까 모형이 예측한 결과를 놓는데 이때는 일단 이진 분류를 기본으로 가정을 해. 물론 컴퓨터 매트릭스가 다지 분류에도 쓸 수는 있지만 다지 분류로 표시를 해도 그걸 다시 이진으로 쪼개서 확인을 하게 되거든 웬만하면. 그래서 일단 이진 분류를 기본 가정을 하고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두 가지의 판단만 있다고 하면 이런 4개의 셀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때 이제 이 TPFN 이게 뭐냐? TP는 이제 트루 포지티브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참이고 예측도 참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참이라고 한 게 true, 그러니까 진짜라고. 이제 FN은 내가 네거티브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지, false. 그럼 이건 당연히 내가 포지티브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패한 거고, 이거는 네거티브라 예측을 했는데 성공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를 이제 예측 기준으로 보면 되고 뒤에 true, false는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라고 보면 되는. 그래서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베이스로 쓰는 것 중에 좀 이제 모형이 얼마나 잘 적합됐냐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이 카파 스태티스틱이라고 카파 통계량이 생각보다 좀 쓸만해. 좀 주관적인 수치긴 한데 그러니까 우연히 정확한 예측을 할 확률을 계산해줘. 그러니까 이 수치가 낮으면은 이 모형이 그냥 우연히 잘 나온 거야. 아무리 애큐러시가 높아도 카파가 낮다. 그럼 그냥 그 모형은 우연히 애큐러시가 높게 나왔다는 거지. 그 우연이라는 건 뭐 운 좋게 이제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 좀 잘 뽑히도록 나왔던지 아니면 오버피팅이 돼서 그냥 잘 나왔다든지 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우연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값은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뭐 카파 통계량 뽑는 게 여러 가지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건 이 코엔의 카파 코이피션트를 사용을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그 식을 보면 그냥 이렇게 이 PRA랑 PRE, 그러니까 PRA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한 거의 어떤 확률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PRE는 예측한 거 말고 다른 개입되는, 그러니까 보정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PRA 식을 보면 이게 애큐러시랑 식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애큐러시를 다른 걸로 보정해줘서 이 애큐러시가 정말
제대로 나온 거냐, 이제 우연히 나온 거냐를 보여주는 거지. 그 식을 보면 이제 이 PRA는 accuracy랑 똑같고 PRE를 보면 그러니까 포지티브가 나올 확률이랑 네거티브가 나올 확률을 더해줘. 근데 그 확률이 각각 뭐냐면 이 PR 포지티브는 실제 포지티브 확률이랑 그 예측했을 때 포지티브 확률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왜냐면 두 개를 독립사건이라고 봐서 독립사건이면은 그 두 개의 교집합이 그냥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실제와 예측 모두 포지티브일 확률을 계산을 하고 여기는 실제와 예측 모두 네거티브로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라도 낮으면은 뭐 PRE가 좀 변경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PRE가 고정한 거지 결국 이 PRE라는 걸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 PRE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를 보기 전에 뭐 간단하게 카타 보면은 이렇게 0.2 간격으로 나눠서 한 0.4 이상이면 좀 무난하고 0.6 이상이면 괜찮은 모형이다. 근데 이건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다더라 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 그래서 이 PRE를 좀 더 풀어 쓰면은 이렇게 일단 포지티브의 확률을 이 TP랑 FN을 더한 거야. 밑에는 그냥 다 더한 라지 N이라고 보면 되고 먼저 TP랑 FN 그러니까 TP라는 건 실제로 참이고 예측도 참이라고 나온 거고 FN은 실제로는 참인데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거잖아. 결국은 둘 다 실제로 참인 개수인 거야. 그 말은 이 두 개를 더하면 그냥 실제 참인 개수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 참일 확률이랑 거기에 TP, FP 그러니까 예측을 이제 둘 다 포지티브로 했을 때의 개수를 더한 확률 그러니까 예측을 포지티브라고 할 확률이지 오른쪽 항은 왼쪽 항은 실제가 포지티브일 확률이고 그러니까 실제가 포지티브일 확률 곱하기 예측을 포지티브라고 할 확률을 곱해주면은 실제에도 포지티브고 예측도 포지티브인 확률의 교집합이 되는 거야. 교집합의 확률. 그러니까 독립사건인 두 개를 곱했으니까. 밑에도 네거티브인데 똑같이 그러니까 실제로 네거티브일 확률이랑 예측을 네거티브로 할 확률을 곱해주면은 똑같이 실제와 예측 모두 네거티브일 확률. 이걸 실제로 좀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뭐 트루 포지티브가 20이고 뭐 폴스 네거티브가 5고 뭐 폴스 포지티브가 10이고 트루 네거티브가 15다 라고 했을 때 PRA는 똑같이 액큐러시니까 20 더하기 15의 전체 더한 거 50으로 나눠주면 0.7로 나오고 근데 액큐러시가 0.7이면은 뭐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70%가 이제 진짜냐를 보여주는 거지 가파는. 그래서 뭐 PR 포스 계산하고 똑같이 그거 보면 20 플러스 5 그러니까 이만큼이지 이만큼 실제로 포지티브로 한 개수 그리고 20 플러스 10이니까 실제로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개수 두 개의 확률을 곱해줘서 0.3이 나오고 네거티브도 똑같이 이제 실제로 네거티브인 거 10 플러스 5랑 그리고 15 플러스 5면은 예측을 네거티브로 한 거 그래서 곱해주면 이제 0.2 그래서 또 카파씩 넣으면 이대로 0.4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난한 아까 마더레이트 수준의 카파니까 이 액큐러시 0.7이라는 게 그렇게 우연히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걸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지 카파 통계량. 그러니까 이거는 액큐러시에 부수적으로 봐주면 되는 통계량이야. 뭐 굳이 안 봐도 상관없는데 봐주면 뭐 좀 더 의미 있어지겠지. 0에 가까울수록 더 우연히 그냥 맞았을 그러니까 0에 맞을수록 이제 이 액큐러시가 70%로 나온 게 그냥 우연인 거지. 0과 1 사이면은 0이 좀 더 가깝잖아요. 0.4가. 근데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다 정도야. 0.4에서 0.6 사이가 이제 가운데 지점 구간이니까 그냥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0.4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럼 모형을 다시 수정한다든지. 뭐 0.6 이상은 돼야 모형을 쓰지 않겠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형을 수정하겠지 저기서. 근데 나는 0.4도 괜찮다. 누군가한테 이제
내 모형에 대한 뒷받침을 이 카파 0.4로 어필을 하겠다. 그러면 0.4로 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조금 많이 나오는 센서티비티랑 스페시피시티. 그러니까 민감도랑 특이도인데 이 두 개는 의미를 보면은 그러니까 식 자체를 보면은 TP랑 FN을 더한 게 분모로 들어가. 센서티비티는. 그러니까 트루 포지티브랑 FN이 그러니까 실제로 참인 개수를 이제 내가 참이라고 예측한 개수로 나눠주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참인 개수에서 참이라고 예측한 비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실제 참인 것들 중에 얼마큼을 맞췄냐. 이 스피시피스틱은 트루 네거티브랑 폴스 포지티브를 더해준 게 분모로 가니까 실제로 네거티브인 것 중에서 내가 네거티브라고 맞춘 개수, 비율.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네거티브라고 잘 맞췄냐. 그래서 보면은 센서티비티는 참이라 예측했을 때 실제로 참인 비율인 거야. 그리고 스피시픽은 거짓이라 예측했을 때 실제로 거짓인 비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를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내가 참일 확률이 높아야 될, 그러니까 참인 걸 잘 맞춰야 되는 때가 있고 거짓일 때를 잘 맞춰야 되는 때가 있잖아. 예를 들어 이건 일단 코스트에 근거한 생각이긴 한데 뭐 내가 지진 예측을 해야 돼. 근데 지진 예측을 할 때 아무래도 지진이 발생한 걸 더 잘 맞출수록 좋겠지. 왜냐면 지진이 안 날 거다를 맞추는 거는 일상적인 건데 지진이 날 거다라고 맞추는 건 좀 대단한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센서티비티를 조금 위주로 모형을 설정을 하겠지. 아무래도 센서티비티랑 스피시피티 둘 다 동시에 놓기가 좀 힘드니까 현실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와 항상. 그때 이제 근거할 때 보는 거지.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거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센서티비티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민감도가 더 좋게 만들어지려면 내가 이 컷오프 지점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류 문제에서는 그 결과가 확률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확률로 나왔을 때 그 컷오프 지점에 따라서 0과 1로 구분을 하잖아. 그 컷오프 지점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그냥 0.5로 하기에는 이렇게 너무 현실적으로 맞질 않으니까 컷오프 지점을 옮길 때가 생겨. 그 컷오프 지점을 옮길 때 어떻게 옮길 거냐라는 거지. 만약에 컷오프를 0쪽으로 옮기면은 당연히 참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쪽이 바뀔 거고 컷오프를 1쪽에 가깝게 하면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개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거짓 쪽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이 컷오프를 조금 움직일 때마다 센서티비티랑 이 스피시피스틱이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걸 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가 이제 ROC 커브라는 게 있어. 이제 민감도랑 특이도를 이용해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걸 가지고 모형이 얼마나 잘 적합됐냐를 보고 모형 간의 비교를 하거든. 이 ROC 커브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그려지냐에 따라서. 그리고 ROC 커브가 있으면 그 곡선 아래 면적이라 해서 AUC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실제 ROC 커브를 보면은 이 Y축이 민감도가 들어가고 X축에는 1- 특이도가 들어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가운데 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거든. 물론 이렇게 그려지면 완벽한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여백이 적을수록 모형이 좋은 거야. 왜냐면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잘못 참이라고 할 확률이 적은데 내가 트루 포지티브라고 할 확률이 높으면 이 지점에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백이 상당히 좁아지겠지. 그리고 그 모형은 상당히 좋은 모형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컷오프를 옮겨가면서 다 체크를 한 거야. 각각의 센서티비티랑 스피시피시티랑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 파란 선처럼 곡선이 그려졌다. 그럼 그 아래 이 면적이 AUC가 돼. 근데 이제 모형 간의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어떤 그래프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려졌는데 어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어. 아이고, 이렇게. 그럼 당연히 첫 번째 그려진 게 좋겠지. 왜냐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격도 이렇게 좀 비슷하게 그려졌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할 거냐? 이건 시각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 이때 쓰는 게 AUC야. 그럼 마냥 처음부터 AUC만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이 그래프의 형태를 비교를 한 다음에 그래도 눈으로 차이를 볼 수가 없을 때 AUC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AUC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도 높게 나올 수가 있거든.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 이게. 그래서 AUC만 보고는 그래프 형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둘 다 확인을 해주는 게 좋지. 그리고 이거 민감도랑 특이도랑 좀 비슷하게 쓰는 세트인데 프레시전이랑 리콜이야. 그러니까 민감도랑 특이도랑 아예 별개의 건 아닌데 조금 민감도랑 특이도는 긍정일 비율이랑 거짓일 비율을 각각 확인을 했다면 프레시전이랑 리콜은 참인 걸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을 기준으로 가정을 좀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 가정을 보면 먼저 프레시전은 TP 플러스 FP야. 그러니까 실제로 참인 개수, 아니 내가 참이라 예측한 개수 분의 참인 개수. 그러니까 내가 참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실제 참일 확률. 그러니까 이게 센서티비티랑 약간 내용이 겹치긴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세트라서 이 네 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두 세트 중에 하나만 쓰면 돼. 내용이 좀 비슷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쓰면 되거든. 뭐 용도에 맞게. 리콜을 보면 TP 플러스 FN에 그걸 TP로 나누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참인 거 중에서 내가 참이라 예측한 비율. 아마 이게 센서티비티랑 같나 그럴 거야.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프레시전, 그러니까 정밀도는 참이라 예측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참인 비율인가? 그러니까 내가 예측한 게 얼마나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가냐. 그래서 이름이 정밀도라는 이름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밀도라는 게 높으면은 내가 정말 잘 좀 관역으로 표시를 하면은 정밀도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여기에 잘 맞춘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내가 던진 것 중에서는 대부분 다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인 거야. 근데 리콜, 이제 실제로 참인 것을 참이라 예측한 비율. 이거는 이제 실제로 참인 게 막 이만큼 막 널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거짓도 좀 섞여 있겠지. 그래서 이만큼을 내가 참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 이제 참인 걸 비율.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은 실제로 참인 애들을 잘 검출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프레시전이랑 리콜에는 약간 뉘앙스 차이가 달라. 프레시전은 내가 예측한 게 내가 예측한 게 얼마나 정확하냐고. 리콜은 말 그대로 재현. 그러니까 실제로 참인 걸 내가 얼마나 잘 재현해냈냐. 얼마나 잘 맞춰냈냐. 그러니까 분모의 차이라고 보면 돼. 분모. 프레시전은 예측한 거, 그리고 리콜은 실제 거. 그래서 이 프레시전이랑 리콜도 ROC 커브 같은 게 있어. PR 커브라고. 그냥 프레시전 리콜 커브인데 이게 아무래도 컷오프를 옮기면 프레시전이랑 리콜이 계속 바뀌거든. 분모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정밀도랑 재현율을 모두 높일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이것도 비슷한 문제지, 아까랑. 그래서 컷오프를 조정을 해서 정밀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 리콜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란 말이야. 이거는 전에 우리가 챕터 1 할 때 설명했던 건데 우리가 만약에 악성 유저를 잡아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정상적인 유저를 악성 유저라고 판단해서 제재를 가해버리면 그 사람이 피해가 좀 막심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악성 유저라고 예측한 애가 정말 악성 유저일 확률이 높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프레시전이 높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엔 프레시전을 기준으로 이제 모형을 설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AUC 값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는 형태가 조금 이제 그냥 반전된 느낌이야. ROC 커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Y축에 프레시전이 들어가고 X축에 리콜이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컷오프를 옮겨가면서 프레시전이나 리콜의 변화를 이렇게 그리거든. 당연히 이쪽 여백이 좁을수록 좋은 거고. 왜냐면 리콜이 높을 때 프레시전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 있다는 건 리콜이 높고 프레시전도 높으니까 완벽한 모형이겠지. 둘 다 높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야. 내가 리콜은 한 0.4까지 정도로 봐주고 프레시전을 0.95 이상으로 높이겠다. 그럼 이 지점에 컷오프를 설정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PR 커브를 활용을 하면 돼.
그리고 이 프레시안 리콜을 이제 두 개를 봐야 되잖아. 두 개를 보기가 귀찮아서 F 메저라는 걸 만들어. 이거는 프레시안 리콜의 조합 평균을 사용해서 나온 통계량이거든. 그래서 모형 비교할 때 그냥 F 메저 값이 높은 모형을 써도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일단 그거는 프레시안이든 리콜이든 둘 중 하나가 높고 둘 다 높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F 메저가 높은 모형이 좋을 거다라는 성능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지. 식도 똑같이 프레시안 리콜을 더한 게 분모로 들어가고 프레시안이랑 리콜의 2를 곱한 거, 그러니까 조합평균이지. 조합평균 두 개. 그거를 F 메저로 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왜 필요하냐를 알아보고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이거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내가 예전에도 그냥 가끔씩 자주 말하던 건데 아무래도 기존에 그 성능평가 나온 거는 내가 100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100이라는 데이터로 모형을 학습하고 그럼 100이라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맞췄냐로 성능평가를 했거든. 그러니까 트레인셋이랑 테스트셋으로 나눈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 그냥 100 데이터를 그대로 쓰고 그 100 데이터에 대해 그대로 성능 예측을 해보는 거야, 하나. 이렇게 되면은 실제보다 좀 높게 평가가 돼. 왜냐면 내가 이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을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예측을 좀 더 잘하겠지. 그러면 이게 오버피팅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현실에서도 이게 잘 맞을 건지는 솔직히 알 수 없지. 그러니까 약간 족보로 공부해놓고 족보대로 시험 나오면 잘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게 돼.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뭐 알다시피 데이터셋이랑 테스트셋으로 분할을 하고 트레인셋이랑 테스트셋으로 분할하고 트레인셋을 모형 학습에 사용을 하고 모형 학습에 사용이 안 된 테스트셋으로 성능 평가를 하지. 아까 프레시안이랑 리콜이랑 에큐러시랑 뭐 F메저 이런 거 다. 근데 이제 트레인셋이랑 테스트셋 비율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내가 데이터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적절히 조절하면 되고.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K개의 폴드로 쪼개. 그리고 그 K개의 폴드를 가지고 그 폴드 하나를 테스트셋으로 놓고 나머지 K-1개를 트레인셋으로 놓는 거야. 그래서 트레인셋으로 학습한 다음에 폴드 하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거에 accuracy 같은 게 나오면 그 accuracy 값을 반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셋을 그 옆에 있는 폴드로 옮겨가는 거지. 그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로 또 학습하고 그 폴드를 예측하고 accuracy 반환하고 이렇게 해서 총 K번을 반복해. 그러면은 accuracy가 K개가 나오겠지. K개의 accuracy를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이 모형의 실제 accuracy일 거다. 현실에서도 이 정도의 accuracy를 보여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조금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인데 일단 만약에 컴퓨터 파워가 여유가 있다. 그럼 10폴드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 아무래도 K가 낮을수록 이게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K가 1이면은 그냥 100에다가 다 적용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고 K가 2면은 반반인데 이것도 의미가 없고 적어도 3에서 3이랑 5랑 10 정도 시간이 부족하면 5랑 3 정도에서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다 보통 10, K를 10으로 설정해서 한다는 걸 명심하고 그래서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작동하는 걸 보면은 폴드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액큐러시를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액큐러시 5개를 평균을 내면 0.654라는 액큐러시가 나오는 거야.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분산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 폴드마다 분산이 다르다. 만약 분산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셋의 편차가 너무 심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극단값이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좀 전처리를 다시 고려해 봐야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액큐러시 0.654에 편차가 있으면 신뢰 구간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액큐러시의 신뢰 구간도 어떻게 예측해 볼 수가 있어서 대충 이 액큐러시가 현실 속에서도 이 정도 범위를 구할 거다 라는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이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특수한 형태가 리브원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 K가 전체 자료수 N이랑 똑같아지는 거
그래서 이 경우는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측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좀 데이터 중복이 심해져. 데이터 중복이 심하면은 실제보다 좀 낮게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 애큐러시를.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테스트셋에 적용을 했을 때는 애큐러시가 실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된 거보다 조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좀 명심하고. 그래서 리브원 아웃을 하면은 이거는 그냥 전체 자료가 100개면은 각각 하나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나하나 다 해. 이게 1이다, 이건 0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예측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예측된 데이터가 있어도 예측 안 된 것도 있으니까 맞힌 개수를 세서 전체 제할수로 나눠두면 이제 애큐러시는 0.73이다. 이 경우에는 이제 분산을 못 구하겠지. 아무래도 뭐 분산이랄 게 없으니까. 대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 좀 더 좀 정확해지는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보통은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말고 그리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이만큼 가지고 있잖아. 일단 시작부터 트레인 셋이랑 그리고 테스트 셋을 나눠. 이 부분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아무 데도 쓰질 않는 거야. 이거 일단 딱 떼놓고 이 트레인 셋이라고 나눠둔 것 중에서 이것만 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게 좋아. 왜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과정 중에서라도 테스트 셋이 들어가 버리면은 정보가 어느 정도 모형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원래 트레인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나누긴 하는데 이거는 우리 쪽에는 크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누고 딥러닝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트레인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으로 나눠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할 때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이제 패키지가 잘 돼 있으니까 그냥 테스트 셋이랑 트레인 셋만 나눠서 이것만 가지고 모형을 설정을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현실에 얼마나 잘 적용이 될 거냐 이거를 아예 모형에 개입조차 하지 않았던 이 테스트 셋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새롭게 얻어진 데이터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서 현실에 적용해보는 느낌을 낼 수가 있어. 그 트레인셋에서 새로운 테스트 폴드를 그러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다는 건 트레인셋만 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면은 이걸 이제 폴드로 쪼개겠지. 트레인셋을 거기서 이제 각각의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좀 각각 다시 정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저걸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고 이집트 다 하고 전체를 겪어서 그걸 또 다시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시드라니까 해볼 때 저걸 넣어서 뭐 발표를 예를 들어서 논문 쓴다고 치면은 이걸로 전체 다 해보고 마지막에 논문에 실을 때 이제 저 테스트셋 넣었을 때 그걸 씁는다. 그러니까 현실에 적용했을 때 이 정도 나올 거다. 예측해 볼 수 있지. 이제 정보를 아예 책에서는 그렇게 나누는 책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크로스 밸리데이션 정보만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 왜냐면 우리가 현실에 적용해 볼 수가 없잖아. 당장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좀 또 떼놓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좋다. 실제 딥러닝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러닝 다 하고 마지막 테스트셋의 결과를 해서 이제 결과 성능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여기서는 트레인 테스트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이걸로 이제 모델을 훈련을 한 다음에 그 실제 값이랑 예측 값 비교할 때 테스트 값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데 거기서 이게 사용되니까 거기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과거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그냥 트레인셋이랑 테스트셋만 나눠서 트레인셋을 학습하고 테스트셋을 이렇게 해본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형에는 이제 현실의 것도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전혀 동떨어진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적용해볼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써버리면 모형 학습하는데. 그래서 모형 학습하는데 데이터를 다 안 쓴다는 얘기야, 이 말은. 그러니까 일부만 가지고 학습을 하겠다. 이게 예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잖아.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테스트셋 좀 뗀다고 이게 모형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어. 왜냐면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모형이 학습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 그냥 적당히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편법을 쓰는 거지. 잘 적합해 보려고.
그리고 마지막은 부트스트랩 샘플링. 이거는 솔직히 요즘 잘 안 쓰는데, 그냥 부트스트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복원 추출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개의 자료가 있다. 그럼 1000개의 자료에서 복원 추출로 1000개를 뽑아. 그러면은 이게 실제 1000개 중에서 유니크하게 포함되는 게 한 63.2%밖에 안 된다라는 그 식이 있거든. 그 이론이 있어.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다 보니까 나머지 36.8이 그냥 중복된 데이터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0.632 부트스트랩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63.2%가 뽑혀. 그럼 이 트레인셋은 이 1000개 중에 63.2%만 대표할 수 있는 트레인셋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에 뽑히지 않은 값을 테스트셋으로 설정을 하면 테스트셋은 36.8%가 들어가. 그래서 이걸로 이제 트레인셋을 학습하고 테스트셋으로 검증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의 장점은 데이터가 적어도 복원 추출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늘릴 수가 있거든.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100개 있는데 그거를 10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한다. 폴드 하나에 10개씩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럼 뭐 모형 10개 가지고 모형 학습 테스트 해봤자 뭐 하나만 틀려도 10%가 까이는데 의미가 없지. 이런 경우에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하면 이제 뭐 여기서는 n개의 트레인셋으로 만든다지만 이제 재량권 뭐 100개짜리를 1000개로 불려도 되고, 그런 식으로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통계에서도 많이 썼거든. 잭나이프랑 비슷하게 해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트스트랩을 해서 데이터를 복원 추출로 좀 표본을 늘리고, 표본을 늘린 상태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에러를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 테스트 셋의 에러에 0.632를 곱해주고 이 트레인 셋의 에러에 0.368을 곱해줘서 그 두 개를 더한 게 실제 에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가중치를 적용을 한 거야. 왜냐면 트레인 셋에는 63.2%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의 가중치가 63.2다라고 해버리면은 0.632로 줘버리면은 아무래도 모형 학습한 오버피팅된 정보가 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0.368을 곱해주고, 이제 테스트셋이 실제로 이제 모형 학습에 안 쓰인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니까 이게 더 사실상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0.632를 곱해주는 거야. 더 큰 값을. 그렇게 해서 합치면 전체는 1이겠지 아무래도. 이 가중치 합이 1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에러를 이제 각각의 테스트셋과 트레인셋의 에러에 가중치를 곱한 것을 더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모형의 에러, 어떻게 보면 에러 레이트가 이제 1-, 액큐러시니까 그 에러가 계산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서 모형 비교를 하는 거야, 이 에러를 기준으로. 이게 이제 부트스트랩 샘플링 방법.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끝입니다.